모든 벤더들은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라우드를 크게 두 축, 더 크게는 세 축을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설 클라우드, 선생님들 집 안에 있는 클라우드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린 클라우드, 즉 밖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쓸 수 있는 모델인 공용 클라우드라고 부르죠.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이 있고, 앞서 VMS 세션에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밖에서 들리던데, 이 둘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말을 만들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디어에다가 많은 기고를 하시고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시는 분들은 벌써 클라우드는 넥스트 모델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한 3년여 동안 공용 클라우드인 윈도우 애저라는 걸 운영하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작게는 저희 팀도 해당 클라우드에 대해서 국내에 쉽게는 계약도 하게 되고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스마트 플랫폼의 일부가 저희 윈도우 애저로 되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고 나눠보면서 얻은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을 구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걸 땡겨 쓰시거나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중 한 가지가 마지막에 딱 몰리면요, 기술 때문에 클라우드가 장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황당하게 제가 많이 예를 들어드린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IT팀에서 검토가 다 끝났어요. 윈도우 애저 쓰시겠대요. 그래서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까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클라우드의 메인 팩트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Pay as Go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쓴 만큼 돈 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IT팀은 대부분 무언가를 살 때 박스 하나 얼마, 기계 얼마, 하드디스크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주고 딱 샀었거든요. 근데 윈도우 애저를 도입할 때 얘기가 나온 것이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결제할 카드가 없는 겁니다. IT팀에서. 그래서 카드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총무팀으로 가봐야 된대요. 총무팀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내고 얼마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들은 클라우드를 이렇게 땡겨 쓰시는 그런 모델 자체가 이미 구매 절차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보안과 규정 중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아시아권 국가 및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전제입니다. 뭐냐면 우리 데이터를 어딘가 올려놨는데 이 데이터 니들이 보안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에게 130여 가지의 질문이 엑셀에 담겨왔습니다. 1번, 스위치는 포트 미러링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보게 만들어놨느냐, 네트워크 이솔레이션 되어져 있느냐, VM을 우리 거랑 다른 회사 거랑 같이 놨느냐, 하물며 더 심하게 봤던 거는 우리 자산 태그를 가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뭐로 답할까요? 쉽게는 너네들 보안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엑셀 시트 저희 본사의 데이터 센터 팀으로 돌리면요, 답 딱 한 줄로 옵니다. 우리는 ISO 27001 규격을 만족하고 있다. 보안 인증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답변을 못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보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SHA에 대한 보안 규격, ISO에 대한 프로세스 규격,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레벨로 보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들렸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회사들이 상당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많이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서버를. 쉽게는 고스톱 같은 거죠. MMORPG 같은 경우는 0.1초 단위의 칼질 한 번에 사람 몇 명이 죽어납니다. 그런데 서버를 외국에다 두게 되면은 그런 처리 방식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클래식 게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서버 모듈 그대로 너네들 모듈로 옮겨주면 동작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다. 파스를 지향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표준화 모델 때문에 현재 있는 모델이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아스에다가 가상머신 만들어가지고 옮겨놓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팀에서 서로 하려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CDN을 클라우드에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뮤직비디오 다 보기 위해서. 거기 담당해서 솔루션 하겠다고,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저희 에반젤리스트들이 엄청 싸웁니다.
뭐 소녀시대를 보겠다, 누굴 보겠다, 누굴 보겠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것이 현재 포맷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수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현재 클라우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벤더들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략 10몇 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라이브 패스포트, 라이브 아이디라고 그러죠, 요새는요. HOT 메일,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밑에 있는 엄청난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몇십 년째 몇 천만 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윈도우 업데이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윈도우가 일정 시간에 다 몰려가지고 패치를 받는데, 패치 받다가 문제 되신 경우 있으신가요? 설치한 이유 말고요. 내려 받으시는 도중에.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3년 전에 윈도우 애저라고 하는 애저 플랫폼을 서비스하면서 굉장히 많은 점을 저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스갯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안 하고 있는 회사가 클라우드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기술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되질문합니다. 거꾸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유수의 회사들이 선생님들 집에다가 작은 클라우드라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나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상화 쓰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3년 가까이 윈도우 애저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점을 배우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작게는 하루에 이 시간에도 서버가 몇십만 개가 만들어졌다가 몇십만 개가 없어지면서 저희 윈도우 플랫폼과 저희의 관리 플랫폼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을 저희만을 위한 기술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IT 인프라에다가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배운 거는 화면에서 보시는 한 3개쯤이 됩니다. 4개쯤이 됩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작은 일 하나 들어드리면, 회사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쓸 때 표준 이미지 하나만 쓰시는 곳,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거의 힘들어요. 어플리케이션 표준 돼 있으신 분 없거든요. 근데 표준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기민하게 IT가 대응을 하냐는 겁니다. 뭔가를 내놓으라 그럴 때 OS 주세요라고 했는데 OS 표준이 없어요, 회사에. 필요할 때마다 CD 주고 뭐 USB에 담아가지고 너 노트북 깔아라 이런 식입니다. 더 심한 곳은 IT 들고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깔아주세요. 그러고 IT팀은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은 하루 종일 노트북 까는 인생이라 얘기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러고 고장나면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되게 재밌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일개 사원까지 모든 직원이 하나의 표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윈도우에 대해서. 뭐 원하면 USB로 자기가 깔아도 돼요. 까는 순간에 하드웨어 고장을 제외하고는 6층에 있는 저희 6층에 있는 IT팀에서 기술전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높으신 분이 가지고 오던 낮으신 분이 가지고 오시던 회사의 표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하시다가 소프트웨어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말 크리티컬한 케이스를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면 전 뭐 이런 예도 드는데요. 그 잘 나가는 음식점들 보면은 메뉴가 어떻습니까? 되게 적습니다. 보면은. 그거 딱 가면은 바로바로 그 메뉴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 많은, 가보면 메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메뉴가 많은 집이 대박 쳤다는 걸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서 뭔가 기민성을 가져가고자 할 때 표준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IT에서 많이 생소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긴 하지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예를 들어서 장애가 났을 때 이 장애를 몇 분 만에 해결할 것이냐라고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IT가 이렇죠. 저도 IT 엔지니어를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장애가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생전 일 안 하시는 것 같던 영업분들까지 메일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면 너 죽을래 살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살려놓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T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대한 빠르게 얘기합니다. 2시간 뒤에요? 2시간 뒤에 절대 안 됩니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발표합니다. 4시간 뒤에요? 4시간 뒤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시간 뒤에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대형 장애가 났을 때의 상당수 대응 방식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못 찾아서 그래요, 쉽게는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만든 기술 중에서 비행기나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술에서 쉽게는 그 밑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올리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빠르게 찾지 못하면 장애의 시간은 데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IT팀에서는 서비스 모델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 성숙도. 이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뭔가 서비스 하실 때 전화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정상적으로 어딘가에 접속해라 그래서 뭔가를 제출하는 걸 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보통 전화는 훨씬 많이 합니다. 만들어내라고. 전 그분들에게 대묻습니다, 요새. 저도 예제를 찾을까 하다가 고민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이버나 다음 가입하실 때도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카페 가입할 때도 전화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가입시켜주세요 얘기하시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를 쓰는 모델은 충실해져 있는데 이상하게 회사에 가서 IT팀을 바라보면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왜냐? 프로세스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깨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이 깨시는 분들이 높으신 분들. 대표적인 예제가 암호를 강력하게 하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안이 높아져가지고 대문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숫자 하나 집어넣으라고 해놓으면 다음날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니터 앞에다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놓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거 몇 개만 떼서 IT팀에다 갖다 놓으면 암호 변경해달라는 이슈가 엄청 많아집니다. 무언가를 할 때, 작은 거 하나를 할 때조차도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클라우드에서는 셀프 서비스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셀프 서비스만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그걸 다시 리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쉬운 예로 택배 보내시면 내가 보낸 물건이 받는 사람한테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다 볼 수 있죠. 몇 시에 어디 도착했습니다. 현재 수취인 송은비에게 배달 중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IT도 무언가의 절차를 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 프레임워크에서는 아주 이쁜 말로 ITIL, ITS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혹자분들은 요새 CMDB를 회사 내에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서비스 매니저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도 많이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잘라주는 클라우드 핵심은 공유 자원이라는 건데요. 그 밑에 해당은 제일 핵심은 가상화부터 얘기하시게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팍 잘라줬을 때 정말 이게 팍 잘려 있냐는 겁니다. OS 레벨까지 확실하게.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집 안에 놓고자 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모델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경쟁사랑 내가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옮겼을 때 옮길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집 IP가 10점대 쓰는데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10점대 IP를 쓰고 있어요. 움직이면서 뭐라고 요청할까요? 바꾸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걸 안 바꾸고도 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모델을 저희가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고 한 번쯤은 다 쓰시는 것들이죠. HOT 메일, 메신저, 검색, 저희의 윈도우 애저라고 하는 서비스, 나아가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엑스박스 라이브라고 하는 게임까지도 전부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운영체제와 관리는 공존해야 되고 이 둘에 대한 비전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벤더는 클라우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입니다. 현재 앞서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있고 사설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둘을 모여야 한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되려 거꾸로. 당신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메일 서비스의 메일 박스를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옮겨줄 수 있습니까? 메일 보내면 너 사용자 약관 읽어봤니? 3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메일 박스 우리 거라고 돼 있어. 그 왜 너네 거야? 함류 이런 답변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우리는 사설 클라우드로 옮기는 자체를 안 오네. 왜 안 오날까요? 그대들은 이쪽 솔루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쪽에 가둬놔야지 자기네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제가 기술적으로 엔지니어의 마인드에서 얘기를 해보면 너네들도 양측 다 제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보라는 겁니다. 모 클라우드의 가상머신 서비스 내가 원하면 그대로 찍어다가 우리 집 안으로 갖다 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돌고 있는 메일 박스 찍어다가 바깥에 있는 메일 서버로 옮길 수 있냐는 겁니다. 못 옮깁니다. 대부분 다.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다시피 IT팀은 메뉴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얘기가 최근에 슈퍼볼 결승전에서 나왔었죠.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무슨 사이트에 와서 보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접속할까요? 예측되세요?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속칭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서버를 몇십만들이 이미 샀어요. 그런데 몇 백 명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몇 백 명 들어올 줄 알고 서버를 사놨는데 몇 백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책임은 다 누굽니까? IT입니다. IT가 돗자리를 까라는 얘기죠. 몇 명 접속할지를 예상하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서버는 1000대까지로 접속하고 1001번째부터는 나 들렸을게. 사용자가 다시 줄어들어서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우리 집 안으로 돌아올게. 이게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닌가요? 근데 얘기는 뭐라 그럽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라 그래요. 근데 이쪽 모델이 없거나 이쪽 모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대한민국 이슈 중에 한 가지가 공용 클라우드가 뭔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메일박스 몇 개는 밖에다 두고 싶을 때는 밖에 걸 쓰십니다. 그런데 회사라고 한다면 오피스 뭐 예를 들어 서비스 쓰시는데 로그인할 때 계정을 뭘 쓰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우리 회사 계정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로그인할 때 패스포트 쓰라 그래요. 아니면 쉽게 놓으면 페이스북 로그인하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비스가 2개, 3개만 되면은요, IT팀 뭐 해야 되냐면, 아이디 비밀번호 뭐냐고 연락받는 게 하루 종일 일입니다.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아주 이쁘게 2000년도에 웹 스탠다드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WS 페더레이션이라는 표준을 따르고 있으면 이 둘을 연결할 수가 있고 이 둘을 연결해 놓으면 계정은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관리 양쪽 다 되냐는 겁니다. 대부분 한쪽만 됩니다. 개발 이쪽에서 개발한 거나 이쪽에서 개발한 거나 프로그램이 움직여 다닐 수 있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요새 얘기인 멀티스크린, N스크린과 겹쳐가지고는 프로그램 하나가 랩탑과 태블릿과 폰과 TV를 넘나들 수 있는 주장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표를 억지로 맞춰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랬을 때 클라우드의 특징인 많이 들으셨던 3가지 플러스 사설 클라우드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사설 클라우드는 이 4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인 왼쪽에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매일 얘기를 던져드려보면 가상머신만 만들어 놓으면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다. 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시거나 기업에서 IT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모양을 보여주려면 거기서 뭔가 서비스가 돌아가야 됩니다. 메일이 돌던 그룹웨어가 돌던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클라우드를 하고 있다라는 가상화 회사들은 뭐를 관리하라 그럽니까? 깡통 관리하라 그럽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모 회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2년 전에 가상화 구축을 다 했어요. 되게 많아졌어요. 가상머신이. 무려 블레이드 서버를 13대를 거의 꽉 차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뭘까요? 뭐가 죽었는지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쪽 관리도구에서 봤을 때는 다 켜져 있어요. 근데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장애가 났을 때 어디가 문제를 발생시켰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배운 점 중에 한 가지인 언제까지 장애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다 뒤지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첫 번째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은 현재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윈도우가 되건 리눅스가 되건 유닉스가 되건 자바를 쓰셨건 단넷을 쓰셨건 무엇을 쓰셨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성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가장 하위 레벨까지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가상머신 배포하는 거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상머신 배포하면 뭐합니까? 당장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위에다 어플리케이션 깔아야 되는데 이제는 서버 레벨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피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일 당장 웹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보통 윈도우부터 시작합니다. 리눅스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웹서버 관련된 모듈 올려요. 근데 이걸 내일 당장 다른 걸로 바꾸래요. 그럼 대부분의 모듈들은 응용 프로그램과 OS가 타이트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깡통 다시 만들고요. OS 다시 깔고요. 어플리케이션 세팅 다시 합니다. 근데 이미 클라이언트를 잘 보시면은 클라이언트는 재작년 정도부터 스마트폰이 많아지면서 어플리케이션만 따로 쓰는 열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모델이 그대로 서버에도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깡통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자는 거는 결국에는 기계만 팔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것에 대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보실 거는 저희의 매니지먼트 툴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가상화 벤더가 주장하는 관리는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특정한 호스트를 하나 열고요. 호스트에서 VM을 클릭하면 여기서 돌아오는 VM들이 쭉 나옵니다. 맞죠? 여기서 러닝, 스탑 의미는 뭡니까? 동작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동작하고 안 하고 있고 이 차이입니다. 근데 얘만 보고 있으면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특정한 사이트를 이렇게 운영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얘가 이렇게 느려 빠진 이유를 못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 좀 늦죠, 상황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됐을 때 IT 엔지니어는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발자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코드 이상한 거 없니? 그럼 100% 개발자 이렇게 답합니다. 너 서버 운영 똑바로 하는 거 맞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디버깅합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면 메모리 더 넣고요. CPU 더 붙여놓고요. 디스크 더 빠른 걸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있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작업 스케줄로 돌려가지고 리스트 준 것밖에 없어요. 왜요? 개발을 모르니까요. 저도 그게 한계였었거든요. 개발자랑 싸우면 항상 제가 졌어요. 사이트 가서 욕먹는 건 다 저였습니다. 왜요? 결과를 못 찾아오니까. 이렇게 느려 빠진 이유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제. 지금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긴 중간 얘기들은, 다 빼고요. 일단 봤을 때 이건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 있느냐 없냐인데 접속됐었죠, 방금 전에. 특정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버 레벨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요. 현재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트렌드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예입니다. 현재 서버 퍼포먼스에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무언가의 설명을 하는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여기서 나오는 링크를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매니지먼트 도구의 어딘가로 접속을 합니다. 제가 창을 오랜만에 하는 것이 약간 느린 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뭔가 로딩이 되죠, 지금요. 로딩이 되고 올라올 것이 뭐냐면 코드 레벨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가 리턴이 됩니다. 창이 나왔죠? 불러주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나왔어요. 전 이 코드가 뭔지 모릅니다. WCF 뭐뭐뭐뭐뭐 get restaurant 카테고리라는 메소드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가서 봤더니 보통 웹사이트들은 ASPX나 뭐 여러 가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마다 걸린 시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개발자한테. 야,
나 뭔지 모르겠는데 내 코드 똑바로 만든 거 맞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IT 엔지니어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건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서비스가 어딘지, 어디가 문제인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APM의 한 예이긴 한데요. 이것이 .NET뿐만 아니라 자바 쪽, 지금 여기서 톰캣에 가서 보면은 현재 제가 쓰고 하나 데모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톰캣 모듈이 올라가서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와 동일하게 퍼포먼스를 시간에 걸쳐가지고 뽑아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예, 불러지고 있는데 밑에서요.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윈도우뿐만 아니라 여기 있죠? 리눅스에 대한 부분도 원한다고 한다면 유닉스와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자는.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모듈만 가지고는 어디까지만 알 수 있냐면 가상 머신이 살아있다 죽었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클라우드를 운영하실 때 내부건 문제가 발생할 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뭔가 진단을 빨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시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깡통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셀프 서비스 포털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셀프 서비스 포털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가가지고 요청 버튼 누르면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이 뭔지 목록이 쭉 나와요. 그죠? 근데 진정한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이 버추얼 머신 뭐 쓸 거냐는 것이 아니라 너 우리 집 안에 있는 거 쓸래? 우리 집 밖에 있는 거 쓸래?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거 쓰겠다라고 체크하고 OK 누르면 그 다음에 템플릿을 물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템플릿에는 버추얼 머신 하나만도 되지만 지금 제가 뭔가 서비스라는 걸 클릭을 해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다 구축되어지는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디플로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디플로이 버튼을 딱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OS가 3개가 디플로이 되고요. 이쪽은 시퀄이죠. DB가 나가고요. 오른쪽에 2대는 웹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 1, 20분 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상 머신 레벨에서 봤을 땐 이렇습니다. 5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얘를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은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 안에 깡통이 4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깡통 하나를 확장을 해보면 이 안에서 SQL이 작동하고 있고 SQL DB가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 DB를 걷어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갖다 놓으면 움직여 다닙니다. 지금까지 DB를 만드시고 새로 DB를 만들려고 하면 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킷 모듈만 던져 놓으면 DB가 되는 것이고요. 얘도 웹 모듈로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 별도로. 마치 깔린 것처럼. 필요할 때 얘 걷어버리면 다시 OS로 바뀝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인데요. 대부분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걷어내버립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걷어내는 것이 대부분 공격 대상자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서 상주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V40 걸 쓰시고 계시거나 C사 걸 쓰고 계시는데 어쩌저쩌다 저희가 이겼어요. 또 세 번째 모델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개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럼 IT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위에서 결정하는 것 때문에 IT를 맨날 바꾼다 그럽니다. 무언가를. 차라리 이건 어떨까요? 클라우드는요. 인프라가 몇 개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om 서버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네이버가 몇 대 운영을 아세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고스톱 게임 몇 대 서버로 운영인지 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죽냐 안 죽냐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요. 클라우드는 결국에는 공유 자원인데 VMware를 쓰건 시트릭스를 쓰건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번째로 들어오건 다 묶어 쓰자는 겁니다. 그냥.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오는 깡통도 보통 보면 자기네들 벤더 거만 관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니지먼트 툴에서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자바, 단넷이 다 되는 거 보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보여드릴 것이 바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패브릭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버가 여기 있습니다.
서버를 추가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추가 클릭하면은 두 개가 더 보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걔는 같은 클라우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봤더니 당연히 스토리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뭐 있어야 됩니까? 네트워크 IP 부여해줘야 됩니다. 근데 툴이 다 틀려요, 보통 보면은. 네트워크는 어디서 합니까? NMS 툴에서 하고요.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한 곳에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LUN 배포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L7 스위치가 연동돼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창을 벗어나지 않고, 더 쉽게는 이 컴퓨터를 벗어나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다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고객에게는, 즉 선생님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클라우드로 보이게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템플릿 클릭했을 때 디플로이 누르면 VM웨어건 시트릭스건 마이크로소프트건 여유가 있는 곳에 가상 머신은 배포가 되게 됩니다. 더 좋은 건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VHD 포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포맷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역으로 컨버팅도 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컨버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운용성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요새 많이 보이는 게 반은 어디 거, 반은 저희 거 이렇게 쓰는 모델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넥스트 버전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버전이 나왔을 때 빡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기술로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2월 29일, 3월 1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1일에 윈도우 서버의 다음 버전인 윈도우 8에 대한 첫 번째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설치해보신 분 계세요? 예, 나온 건 아시는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존의 하이퍼V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었던 것이 용량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메모리 지원도 약하고 CPU 지원도 약하다는 건데, 가상 CPU를 32개,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는 2TB, 가상 하드디스크는 64TB, 이런 가상 머신은 4000개, 클러스터는 32개, 가상 스위치는 시스코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상 스위치 벤더 전부 애드온, 클러스터링 장비 없이도 가능, 이 모든 거 윈도우 서버에 포함, 추가 가격 없음. 이런 거 어떨까요?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 한 가지가 가상화를 하면 할수록 돈이 점점 많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경쟁사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화는 플랫폼의 기반이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윈도우 서버에 앞으로도 계속 포함될 것이고, 그 기능이 추가됐다고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더 낫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미래에 대한 기반을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윈도우 OS건 리눅스건, 정확히는 윈도우 OS겠죠. OS를 만드는 회사가 가장 가상화를 잘 맞추지, 만들지도 않은 회사가 잘 맞춘다는 얘기는 리눅스에서는 오케이인데 윈도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싱도 그냥 서버에 붙어 있는 게 낫지, 뭐가 얼마, 기능 키면 얼마, 이거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윈도우 서버 8의 베타 버전은 경쟁사 대비 거의 모든 기능을 다 매핑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클라우드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 얘기하는 얼마를 썼는지를 과금할 수 있는 모듈까지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돌려보시면 누가 언제 얼마나 들어와서 CPU를 얼마나 썼고 메모리를 얼마 썼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해서 곱하기만 돌리시면 엑셀로 바로 과금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IT는 IT 자체만 포커스하지 운영체제 펑션을 새로 만들고, 이 펑션이 특정 밴드에 종속돼가 추출되는 것을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를 원할 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앱 컨트롤러가 하는 것이 저희의 셀프 서비스 포탈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클라우드가 여러 개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시마다. 원하면 내가 여기 라이브러리에 가면은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사설 클라우드, 우리 집 밖에 있는 공용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원하면 마음대로
가져다가 우리 집 안에다가 만들고 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쪽에 있는 가상머신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올해 5월, 6월부터는 여기서 클릭해서 일로 옮기면 vist 파일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움직입니다. 업로드 되는 건 속도의 관건이긴 한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IP 대역은 하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스템 센터 2011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툴 안에 미래를 위한 기술을 현재에 담아놨다는 것이고요. 3월 27일 날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라이센스도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랬을 때 이런 작은 내부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당연히 가상머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셀프 서비스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지, 컴퓨터 하나 만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회사 웹사이트에 와가지고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리퀘스트 폼을 딱 클릭을 해보면 너 이름이 뭐니? 클라우드 어드민 20골뱅이 콘토스닷컴이다. 그러고 컴퓨터 새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쓸 네트워크는 이거고요. 내가 쓸 메모리는 얼마입니다. 넥스트. 컴퓨터는 몇 대? 10대 만들겠다. 넥스트. 서밋 하면은 마치 택배에다가 물건을 배달을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티켓이 발부되고 이 티켓 안에서 얼마가 진행되는지를 사용자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까지 넘어가고 이게 쭉 이제 로그가 달려요. 관리자가 하나하나 해줄 때마다. 관리자는 당연히 어디 오면은요, 이쪽에서 내가 작업할 거에 와가지고 현재 요청받은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실을 진행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티켓 모델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요청하고 만들어주고 리턴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 간에 약속된 거 내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클라우드는 단순한 IT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두 장이 지금 제가 추가로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는 개발자와 IT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못 사랑을 할까요?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쪽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까? IT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둘이 무언가를 약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호 약속에 대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IT가 서비스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화 받고 처리, 전화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게 맞게 요청되고 받아지고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제시되고 이것이 가장 밑에 하드웨어 레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데이터 레벨까지 다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 있는 개발자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와서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로직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로직 하나 보실까요? 마지막 데모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저희의 테크니컬한 워크플로우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알려내라는 겁니다. 장애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뭐합니까? 핑 쳐보죠. 웹사이트 열어보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 다 하시고 장애라고 판명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라는 것이고요. 이런 프로세스 모델이 만들어져 있느냐도 클라우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장애는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복잡한 장애만 관리자가 개입하자는 것이고요. 이 사이사이마다 넘나들 때마다 사람이 승인받는 절차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동화와 비즈니스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같이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다시 리턴하면서 줄 때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찾아가지고 관리자한테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레벨, 서비스에 대한 레벨, 인프라스트럭처 레벨,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를 다 지원하는 현재 모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저희는 윈도우 서버와 매니지먼트의 시스템 센터 2011이라는 제품으로 하나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시스템 센터 2012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은 나가시면 밖에 캠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짜리 이런 거 해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듈은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직접 구축해 보시고 한다면
윈도우 서버에 대한 부분은 최신 버전의 윈도우 서버 8도 이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IT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상화만 가지고 뭔가를 해부작거리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까지를 어떤 특정 밴드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의 레벨은 IT가 서비스 레벨로 약속할 수 있는 레벨까지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엔드투엔드 매니지먼트의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이야기고요. 관련된 발표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제 SNS를 명시해 놨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여 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